짝!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으니 그것은 질긴 가죽이 여린 살점을 파고들 때 나는 섬뜩한 파여름이었다. 누런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장터 한복판,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진 여인의 등 위로 시퍼런 채찍 자국이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놈의 손에 들린 쇠가죽 채찍이 다시금 허공으로 치켜 올라가자 구경꾼들은 마치 자신이 맞는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질끈 눈을 감았으나 정작 그 매질을 당하는 과부댁은 쉰 목소리로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하지 못한 채 거적대기 속에 웅크린 병든 노인을 감싸 안으려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 뿐이었다. 빚쟁이 왕손이의 입에서는 구정물 같은 욕설이 튀어나왔고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바닥에 흥건히 고인 핏물과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왕손이의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 끔찍한 광경은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던 그의 늦가을, 장터에서 벌어진 일상적이면서도 비극적인 풍경이었다. 왕손이는 고리대금으로 배를 불린 악질 중의 악질로 한 번 그의 돈을 쓴 자는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과부댁은 시아버지의 약값을 대기 위해 왕손이의 돈을 빌렸으나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까지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였다.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며 지키려 하는 저 멍석 속의 노인은 사지가 마비되어 제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환자였고 온몸에 퍼진 등창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여 곁에 다가가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왕손이는 채찍을 거두기는커녕 바닥에 침을 깸뱉으며 소리쳤다. 이년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하지 않았더냐? 감히 야밤도주를 해? 저 냄새나는 송장 치우고 당장 따라 나서지 못해. 그의 고함 소리에 장터를 지나던 까마귀 떼가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그때였다. 구경꾼들의 틈을 비집고 흙투성이에 다 해진 삼배옷을 입은 더벅머리 총각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는 마치 돌부리에 걸린 듯 비틀거리며 달려들더니 왕손이가 내리치려는 채찍 아래로 자신의 등을 들이밀었다. 아!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아프잖아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채찍이 총각의 등짝을 후려쳤고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에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마을의 소문난 바보, 칠성이었다. 그는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쪽잠을 자고 시장 바닥에 떨어진 시래기를 주워다 홀어머니를 봉양하는 가진 것이라고는 착한 심성 하나뿐인 천덕꾸러기였다. 왕손이는 갑작스런 방해꾼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칠성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대며 으르렁거렸다. 이건 또 무슨 놈의 미친 개뼈다귀야? 내 놈이 대신 돈이라도 갚아주겠다는 게냐? 칠성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도 과부댁을 가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돈은 없지만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엄니가 그랬어요. 왕손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칠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칠성의 주머니에서 짤그랑 소리가 났다. 왕손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칠성의 허리춤을 뒤져 낡은 주머니를 낚아채더니 그 안을 탈탈 털어보았다. 흙먼지 묻은 동전 두냥, 그것이 전부였다. 칠성이 품팔이와 구걸로 몇 년을 모아 어머니의 환갑상에 올릴 고기를 사려 했던 그의 피와 땀이자 전 재산이었다. 이게 다냐? 고작 이따위 푼돈으로 끼어들다니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지. 왕손이는 동전을 칠성의 얼굴에 던지며 조롱했다. 그러나 칠성은 흩어진 동전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왕손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이 아주머니 놔주세요. 제가
제가 대신 맞을게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고 우스꽝스러운지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킥킥거리는 비웃음과 안타까운 탄식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왕손이는 문득 잔인한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래? 내 놈이 그렇게 의협심이 강하단 말이지. 좋다. 그럼 거래를 하자. 왕손이는 멍석에 말려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병든 노인을 발끝으로 툭툭 찼다. 노인의 몸에서는 썩은 내와 지린내가 진동하여 왕손이조차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인연빚은 100냥이 넘는다. 내 놈 몸뚱이를 팔아도 못 갚지. 하지만 네가 가진 그 2냥으로 이 늙은이를 사간다면 오늘 인연 매질은 여기서 멈춰주마. 어때? 아주 후한 인심 아니냐?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악취미였다. 짐짝만도 못한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병든 노인을 돈을 받고 팔겠다니 이는 사람을 능멸하는 처사였다. 구경꾼들은 수군거리며 왕손이의 폐악질을 비난했으나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다. 과부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칠성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총각, 그러지 마시오. 이 노인네는 내가 업고 가야 할 업보요. 그러나 칠성의 눈동자는 뜻밖에도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계산 속이 밝지 못할지언정,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환산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 채찍을 멈추게 할 방법은 왕손이의 저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사실 또한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먼지 묻은 2냥을 왕손이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사겠어요. 제가 이 할아버지 살게요. 그러니까 약속 지키세요. 왕손이는 멍한 표정으로 칠성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배를 잡고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크하하하. 세상에 이런 천치 같은 놈을 보았나. 썩어가는 송장을 2냥이나 주고 사다니. 그래, 거래 성립이다. 이 늙은이는 이제 네 것이다. 끓여 먹든 구워 먹든 네 마음대로 하거라. 왕손이는 횡재라도 한 듯 돈을 챙겨 넣고는 부하들에게 눈짓하여 자리를 떴다. 매질이 멈춘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칠성에게 닥칠 거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칠성은 멍하니 앉아있는 과부댁을 향해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웃는 그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묘하게 성스러운 기운을 풍겼다. 아주머니, 이제 안 맞아도 돼요.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그는 망설임 없이 멍석에 말린 노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와 오랫동안 씻지 못한 묵은 내가 칠성의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지만 그는 꾹 참으며 노인을 자신의 등 위로 끌어올렸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야 했으나 칠성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할 세상의 조롱과 가난,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의 무게였기 때문이리라. 노인을 업은 칠성이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자 장터의 사람들은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저 칠성이 놈 드디어 미쳤구나.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상전 중에 상전을 모셔가네. 2냥이면 쌀이 몇 된데 저런 흉물을 사다니 축축.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지만 칠성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다. 등 뒤에 엎인 노인은 미동도 없었으나 칠성의 목덜미에 닿는 거친 숨결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칠성과 노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칠성의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오늘 한 생명을 구했다는 바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등 뒤에 짊어진 이 2냥짜리 늙은이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아니 이 고을 전체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칠성의 노모가 살인문을 들어서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오느냐? 그래, 고기는 좀 사왔. 노모의 말은 칠성의 등에 엎인 끔찍한 몰골의 노인을 보는 순간 뚝 끊어지고 말았다. 칠성은 울상도 웃는 상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니, 고기는 못 사왔고 대신 할아버지를 사왔어요. 아주 비싼 2냥짜리 할아버지예요. 노모의 손에서 콩바구니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칠성의 등 뒤에서는 노인의 깊고 탁한 기침 소리가 고요한 초가집 마당을 뒤흔들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어귀. 누군가의 시선이 칠성의 집을 은밀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기에 이런 꼴을 보고 산단 말이냐? 칠성의 늙은 노모, 귀덕댁의 통곡 소리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의 썩은 대들보를 흔들고 있었다. 방 아랫목, 귀덕댁이 콩기름을 먹여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그 귀한 자리는 이제 칠성이 업고 온 정체불명의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악취는 실로 고약하여 마치 한여름 땡볕에 며칠을 방치한 생선 내장. 썩는 냄새와 묵은 뒷간 냄새를 섞어 놓은 듯했다.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러 귀덕댁은 연신 헛구역질을 해대면서도 바닥을 치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환갑 선물로 고기 한 근을 끊어오기는커녕 송장이나 다름없는 병자를, 그것도 돈을 주고 사왔다는 기가 막힌 사실에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다. 칠성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한 맺힌 타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이 미친놈아, 제 입에 들어갈 풀칠할 거리도 없어서 움뿌리를 캐먹는 판국에 저런 잎 하나를 더 달고 와. 네가 정령 돌았구나. 돌았어. 귀덕댁이 던진 나무 주걱이 칠성의 어깨를 맞고 툭 떨어졌다. 칠성은 아픈 내색도 없이 주걱을 주워 어머니의 무릎 앞에 가만히 놓았다. 엄니, 그래도 어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할아버지 밥 한 끼 못 드시고 저렇게 되신 거래요. 왕손이 놈채찍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걸 제가 구해온 거라니까요. 칠성의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래서 그 왕손이 놈한테 네가 모은 피 같은 돈 2냥을 갖다 바쳤다는 게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놈 장가갈 때 보태주려고 이 어미가 남의 집 허드렛이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니더냐? 귀덕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착해 빠져서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아들의 앞날이 너무나 캄캄하고 처량해서 흘리는 피눈물이었다. 그때였다. 윗목에 누워 죽은 듯 미동도 없던 노인이 갑자기 거친 기침을 토해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겠구나. 그 소리는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아기의 신음처럼 섬뜩했다. 귀덕댁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앉았지만 칠성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는 깨진 바가지에 정화수를 가득 떠와 노인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었다. 노인은 물을 삼키는 힘조차 없어 반은 흘리고 반만 겨우 목구멍으로 넘겼으나 그 눈빛만은 묘하게 형형하여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물을 마신 노인은 이번에는 배를 문지르며 투정을 부렸다. 배가 고프다. 밥을 다오. 희멀건 죽 말고 씹을 수 있는 밥을 다오. 귀덕댁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다.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똥오줌을 받아내야 할 판인 주제에
밥투정까지 하다니. 이보슈 영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밥 타령이여.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귀덕대기 쏘아 붙였지만 노인은 들은 채도 않고 칠성만 빤히 바라보았다. 칠성은 난처한 듯 뒷머리를 긁적이다가 어머니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엄니? 쌀독에 남은 쌀락이라도 좀 긁어서. 귀덕댁은 대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결국 한숨을 푹 쉬며 부엌으로 나갔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 착해 빠진 아들이 저리도 간절히 부탁하니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부엌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쌀밥이 아니라 보리겨와 섞인 거친 잡곡밥 냄새였다. 칠성은 갓 지은 밥을 식혀 노인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노인은 걸신 들린 사람처럼 입을 쩍쩍 벌려 받아먹었다. 이가 거의 없는 잇몸으로 우물우물 씹어 삼키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보다는 기이함을 느끼게 했다.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운 노인은 트림을 꺽 하더니 이내 다시 드러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다.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식충이가 따로 없었다. 귀덕댁은 혀를 차며 돌아누웠지만 칠성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는 물을 데워 수건을 적신 뒤 노인의 등창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노인의 등은 처참했다. 욕창이 깊어져 살이 패어 있었고 그 사이로 누런 고름이 뚝뚝 흐르고 있었다. 상처 주변은 붉게 부어올라 열기가 후끈했다. 칠성이 따뜻한 수건을 상처에 대자 잠든 줄 알았던 노인의 몸이 움찔거리며 신음을 흘렸다.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고름을 짜내야 살이 차오른대요.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지극정성으로 고름을 닦아냈다. 악취가 코를 찔러 머리가 어질어질했지만 그는 숨을 참아가며 썩은 살점을 조심스레 도려내고 약초를 지시겨 붙였다. 그 약초는 칠성이 평소 어머니의 관절염을 위해 산을 뒤적해온 귀한 약초였다. 밤이 깊어가도록 칠성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달빛이 문창호지에 은은하게 스며들 때쯤에야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은 편안해졌다. 칠성은 피고름이 묻은 수건을 빨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칠성의 이마를 식혀주었다. 우물가에 앉아 수건을 비벼 빨던 칠성은 문득 담벼락 너머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누구세요? 칠성이 조심스레 묻자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낮에 장터에서 보았던 그 과부댁이었다. 그녀는 머리에 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칠성에게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총각. 아니, 은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짐을 은희님께 떠넘기고 도망치듯 와버렸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찐 감자 몇 알입니다. 대개 양식도 부족하실 텐데. 칠성은 화들짝 놀라며 젖은 손을 옷에 닦고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 아이고 아주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탓이 아니잖아요. 그 빚쟁이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칠성은 보따리를 밀어내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 감자는 아주머니 드세요. 며칠 굶으셨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엄니가 끓여주신 죽 먹어서 배가 빵빵해요. 사실 칠성은 저녁도 굶은 상태였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는 짐짓 배를 두드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과부댁은 칠성의 그 순박하고도 깊은 배려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세상에, 바보 칠성이라더니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부처님이십니다. 과부댁이 돌아간 뒤 칠성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는 듯 했으나 칠성이 자리에 눕자마자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미련한 놈.
주는 감자나 받아먹지. 내놈 뱃속 거지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남 걱정이더냐. 칠성은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지만 노인은 다시 드르렁 코를 골 뿐이었다. 칠성은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을 청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의 집은 마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동네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며 인양짜리 하라범, 똥싸개 하라범 하고 놀려댔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칠성의 어리석음을 안주삼아 떠들었다. 글쎄, 그 냄새나는 노인을 상점 모시듯 한다지 뭐야? 칠성이 놈, 혹시 그 노인이 숨겨둔 금덩이라도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야? 금덩이는 무슨 똥덩어리만 가득하겠지. 비웃음은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했다. 아침이면 노인의 요강을 비우고 낮에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틈틈이 달려와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노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뻔뻔해졌다. 등이 가렵다. 좀 긁어라. 방이 너무 차다. 불 좀 더 떼라. 맹물은 비려서 못 먹겠다. 숭늉을 끓여와라. 귀덕댁은 화병이 나서 자리에 누울 지경이었으나 칠성은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예, 할아버지 하며 그 수발을 다 들었다. 칠성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 밑은 차패졌으나 노인의 등창은 기적처럼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썩은 살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새 살이 돋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지독한 탐관오리라는 소문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창고를 점검한다며 쥐잡듯이 관아를 뒤집어 엎더니 이제는 마을마다 말도 안 되는 공물을 바치라고 닥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칠성이 사는 마을에도 곧 관아의 이방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흉년이라 바칠 쌀 한 톨 없는 형편에 공물을 내지 못하면 장정들이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강제 노역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칠성이 나무 한 짐을 지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대문 앞에 낯선 방이 하나 붙어 있었다. 관아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그를 모르는 칠성은 지나가던 훈장님께 물어보았다. 방을 읽어 내려가던 훈장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를 어쩐다. 사또께서 우리 마을에 수수께끼를 내리셨네.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마을의 모든 장정을 잡아들여 노역을 시키겠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칠성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훈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수께끼를 읽었다. 다리는 넷이요. 머리는 하나인데 아침에는 서고 점심에는 눕고 저녁에는 다시 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짐승인가? 책상인가?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또는 이 답과 함께 살아있는 것 중에 죽은 흉내를 내는 것을 구해오라는 두 번째 명령까지 내렸다고 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초상집처럼 변했다. 그때 방 안에서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은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상반신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한 병자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그윽한 눈동자가 칠성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칠성아. 노인이 처음으로 칠성의 이름을 불렀다. 예,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칠성이 다급히 묻자 노인은 뼈가 앙상한 손을 들어 칠성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칠성은 깜짝 놀랐다. 바깥이 소란스럽구나. 사또가 수수께끼를 내렸다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칠성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그 수수께끼의 답은 노인의 입술이 칠성의 귀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인이 일러주는 답은 너무나 엉뚱하면서도 기가 막힌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노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살아있는 것 중에 죽은 흉내를 내는 것은 바로 나다. 나를 업고 관하로 가거라.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호지 위로 괴물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칠성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이 늙고 병든 노인이 단순한 식객이 아님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칠성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파멸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인가? 낡고 냄새나는 초가집 안에서 천하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으나 그 빛은 희망이 아닌 사형 집행의 서곡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밤새 한숨으로 밤을 지새운 촌장과 장정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절망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닭이 탈을 치며 울자 촌장은 마른 세수를 하며 땅이 꺼져라 탄식했다. 결국 날이 밝았구나. 사또의 그 괴이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 마을은 끝장이야. 장정들은 모조리 끌려가고 남은 노약자들은 굶어 죽겠지. 아낙네들은 옷구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흐느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불안을 감지하고 칭얼거렸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황천길보다 멀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때 안개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등에 거대한 보찜 같은 것을 짊어진 칠성이었다. 그의 등 뒤에 엎인 것은 보찜이 아니라 넉마를 걸친 그 병든 노인이었다. 사람들은 칠성의 기이한 행색에 혀를 찼다. 저 칠성이 놈 기어이 미친 짓을 하는구나. 관아마당이 무슨 장터인 줄 아나? 저 흉측한 노인네를 업고 어디를 가겠다고? 마을 청년 하나가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야, 이놈아, 지금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 놈은 제정신이냐? 썩 꺼지지 못해. 그러나 칠성은 평소에 그 해실거리는 웃음기 하나 없는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청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땀방울이 그의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등 뒤의 노인은 마치 한 몸인 양칠성의 등에 딱 붙어 있었다. 비키세요. 제가 답을 알아요.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사람들은 칠성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코웃음을 쳤지만 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칠성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 믿져야 본전 아니겠느냐. 가보자. 내 놈이 무슨 재주를 부릴지. 관아의 높은 대문은 위압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이며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비단 옷을 입은 신임 사또가 삐딱하게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아첨을 떨며 서 있었다. 바로 칠성에게 노인을 팔아넘긴 고리대금업자 왕손이었다. 왕손이는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방자리를 꿰찼는지 관복 흉내를 낸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마당에 꿇어앉은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또의 눈빛은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 내가 낸 수수께끼의 답을 가져왔느냐? 만약 틀린다면 약속대로 너희 마을의 장정들을 모두 잡아다가 광산을 파괴할 것이다.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곤장을 든 형리들이 바닥을 쿵쿵 찍으며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촌장이 바들바들 떨며 입을 때려 했으나 목구멍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맨 뒤줄에 있던 칠성이 벌떡 일어났다. 등 뒤에 노인을 업은 채였다. 사또 나으리, 제가 답을 합니다. 요! 칠성의 돌출 행동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왕손이가 칠성을 알아보고는 킬킬거리며 사또의 귀에 속삭였다. 나으리, 저놈은 이 동네의 유명한 천치입니다. 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놈이 무슨 답을 알겠습니까? 게다가 저 등에 업은 송장 썩는 냄새 좀 보십시오. 관아의 신성한 공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또는 코를 움켜쥐며 미간을 찌푸렸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거적대기를 끌고 들어오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형리들이 달려들려 하자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요. 형리들의 동작이 멈췄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다. 호? 바보천치라더니 제법이구나. 허나 그 답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이치다. 어째서 사람이 아침에 4발이고 저녁에 3발이냐? 그 뜻을 풀지 못하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억지였다.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것을 넘어 학식 없는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는 사또의 심술이었다. 칠성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미세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지만 칠성의 뇌리에는 천둥 소리처럼 명확하게 박혔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고 노인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태어나 아기일 때는 기어다니니 네 발이요. 장성하여 혈기가 왕성할 때는 2발로 대지를 딛고서니 2발이요. 늙고 병들어 지팡이에 의지하면 3발이 됩니다. 허나 사또 나으리. 이 수수께끼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보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경전을 읽는 듯한 유려하고 깊이 있는 문장이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칠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침에 4발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때요. 점심에 2발은 스스로 서서 세상을 짊어지는 때요. 저녁에 3발은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즉,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젊은이가 늙은이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자무식한 백성놈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러나 칠성의 말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 반박할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칠성을 바라보았다. 저것이 정말 우리가 알던 바보 칠성이란 말인가? 왕손이는 당황하여 사또의 눈치를 살폈다. 사또는 부채를 탁 접으며 헛기침을 했다. 말재주는 제법이구나. 허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내린 2번째 과제, 살아있는 것 중에 죽은 흉내를 내는 것은 구해왔느냐? 사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야말로 칠성을 또 참을 함정이라 믿었던 것이다. 칠성은 주저없이 등 뒤에 노인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멍석에 말린 노인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바닥에 널브러졌다. 등창에서 흘러나온 고름 냄새와 지린내가 순식간에 관아마당을 뒤덮었다. 사또와 왕손이는 구역질을 참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행패냐? 썩은 시체를 가져오라더냐? 사또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칠성은 바닥에 엎드린 채 노인의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보십시오. 숨은 붙어 있어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목숨이지요. 하오나. 칠성은 노인의 앙상한 다리를 가리켰다.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먹어도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니 이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이 노인이야말로 사또께서 찾으시는 살아있는 것 중에 죽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논리는 완벽했다.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노인의 몰골 그 자체였다.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외면하고 수탈만 일삼는 탐관오리들 앞에서 칠성은 가장 비참한 모습의 노인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사또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다. 왕손이가 나서서 소리쳤다. 이 건방진 놈!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이 늙은이가 죽은 흉내를 낸다고? 이건 그냥 병신이 아니냐. 왕손이가 노인을 발로 차려 하자
칠성이 몸을 날려 왕손이의 다리를 붙잡았다. 건드리지 마시오. 병든 것도 서러운 사람을 짐승 취급하지 마시오. 관아마당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사또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느끼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좋다. 내 놈의 혓바닥이 아주 매끄럽구나. 허나 이것만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지금 당장 재로 만든 새끼줄을 가져오너라. 만약 해내지 못하면 내 놈은 물론이고 저 송장 같은 늙은이와 마을 사람들 모두 옥에 가둘 것이다. 재로 만든 새끼줄이라니. 지푸라기를 태우면 재가 되어 부서지거늘 어찌 그것으로 새끼줄을 만든단 말인가. 이것은 칠성을 죽이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절망에 빠진 칠성이 바닥을 내려다보는데 엎드려 있던 노인의 손가락이 흙바닥에 글씨를 쓰듯 꼼지락거렸다. 칠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손짓을 보았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들고는 꼬는 시답을 하더니 입으로 후 하고 부는 시답을 했다. 그리고는 칠성의 손바닥에 무언가 글자를 적었다. 글을 모르는 칠성이었지만 그 순간 기이하게도 노인의 뜻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칠성은 고개를 들고 사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그것처럼 변해 있었다. 사또 나으리, 그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오나 재로 만든 새끼줄은 부서지기 쉬우니 가져오는 동안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칠성의 당돌한 제안에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오냐, 어디 한번 해보거라. 실패하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칠성은 형리들에게 집 한 단과 불을 가져오라 청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침착하게 짚을 꼬아 굵은 새끼줄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쟁반 위에 첼리를 틀어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화르륵 불길이 새끼줄을 타고 타올랐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새끼줄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불이 다 꺼지자 쟁반 위에는 새끼줄 모양 그대로 하얗게 변한 재만 남았다. 바람만 불어도 바스라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어올려 사또의 코앞으로 가져갔다. 보십시오. 짚은 사라지고 재만 남았으나 그 형태는 온전히 새끼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로 만든 새끼줄입니다. 사또는 눈을 의심하며 쟁반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재였다.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자 파사삭 부서져 버리는 완벽한 재였다. 그러나 부서지기 전까지 그것은 완벽한 새끼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말문이 막힌 사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왕손이는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바보 칠성이 천하의 탐관오리를 지혜로 꺾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사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위인이 아니었다. 모욕감과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요물 같은 놈들, 감히 삿된 술법으로 관아를 능멸해?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하옥하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칠성이 놈과 늙은이를 차명에 처할 것이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또의 폭거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성과 노인을 포박했다. 칠성은 반항하지 않고 노인을 감싸 안으며 외쳤다.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백성과의 약속을 어기고도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또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늘? 내가 곧 이 고을의 하늘이다. 칠성과 노인은 차가운 옥사로 끌려갔다. 칠흑 같은 감옥 안 칠성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구석에 앉은 노인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빛내고 있었다. 옥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노인의 허리춤을 스치고 지나갔다. 녹마 속에 감춰진 낡은 폐 하나가 희미한 금빛을 띠며 번뜩였다. 폭풍전야. 칠성의 시련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거대한 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노인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내일이면 진짜 하늘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퉁퉁퉁. 새벽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북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백성들의 가슴을 짓밟았고 동이 트기도 전에 모여든 까마귀 떼는 처형장 상공을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을 토해냈다. 형장에 끌려 나온 칠성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었다. 밤새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그의 얼굴은 피딱지와 멍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나 그 와중에도 그는 옆에 널브러져 있는 노인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칠성의 목소리는 쉬어터져 쇳소리가 났다. 그러나 멍석 위에 던져진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간밤의 차가운 옥바닥 냉기가 늙고 병든 육신을 완전히 집어삼킨 듯 노인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형장 주위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흐느낄 뿐 서슬퍼런 포졸들의 창끝이 두려워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다. 칠성의 노모 귀덕댁만이 맨 앞줄에서 실신하여 쓰러져 있었고 이웃 안악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높은 단상 위 사또는 호피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이 비극적인 광경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기름진 안주와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옆에는 왕손이가 굽실거리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크아하, 보아라. 감히 관아를 능멸하고 사또를 기만하려던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사또는 술잔을 비우고는 혀를 찼다. 저 미천한 것들이 재로 만든 새끼줄이니 뭐니 하며 요망한 재주를 부릴 때 내 잠시 혹하였으나 결국 하늘은 정의로운 자의 편이 아니더냐.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한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다. 왕손이가 맞장구를 쳤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저 칠성이 놈은 예전부터 싹수가 노란 놈이었습니다. 저 늙은 송장과 함께 태워버리면 고을의 공기도 맑아질 것입니다. 사또는 손을 들어 형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쇠줄을 입에 머금었다가 뿜어낸 망나니가 춤을 추듯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홀로 남겨질 어머니와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이 노인에 대한 죄책감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처박으며 절규했다. 사또 나으리, 이놈은 죽여도 좋으나 저 할아버지만은 살려주십시오. 병들고 힘없는 노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억지로 업고 온 것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외침은 처절하여 듣는 이의 간장을 녹일 듯 했으나 사또는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자비? 내 사전에는 그런 단어는 없다. 저 늙은이도 공범이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참수하라. 그때였다. 칠성의 절규가 잦아들고 망나니의 칼이 높이 쳐들려진 찰나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노인의 입에서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허허허, 술맛이 참으로 좋기도 하겠구나. 그것은 신음소리도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었다. 맑고 또렷하며 천지를 울리는 듯한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형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망나니조차 칼을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사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뭐라? 방금 누가 짓거렸느냐? 칠성의 옆에 쓰러져 있던 똥오줌 냄새가 진동하던 그 병든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거치며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은 사또를 정면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포졸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다. 칠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노인은 칠성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고는 다시 사또를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내 놈이 마시는 그 술은 백성의 피요. 내 놈이 씹는 그 고기는 백성의 살이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배를 불리고도 모자라 죄 없는 이를 죽이려 하다니. 내 놈이 진정 이 나라의 관리가 맞더냐. 노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 실성을 하였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왕손이와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노인은 걸치고 있던 냄새나는 녹말을 거칠게 벗어던졌다. 낡은 거적대기가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안에서 눈부신 광채가 터져나왔다. 노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은 둥글고 묵직한 마패마바였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그 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자 형장은 순식간에 침묵의 도가니에 빠졌다. 사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왕손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인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천지가 개벽할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요, 안항위씨 추더.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 포효하는 것과 같았다. 노인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 하고 박살나며 열렸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사방팔방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오며 상민 복장을 한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손에 육모 방망이를 들고 순식간에 형장을 장악했다. 역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라. 역졸들의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창과 칼을 내동댕이 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단상 위에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꼬여 의자와 함께 굴러떨어졌다. 관모가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헤쳐진 꼴이 가관이었다. 아니, 이것은 꿈이다. 꿈이어야 해. 사또는 바닥을 기며 헛소리를 해댔지만 역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거칠게 포박했다. 옆에서 오줌을 지리며 떨고 있던 왕손이 역시 개처럼 끌려나와 바닥에 처박혔다. 칠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업고 다니며 똥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던 그 늙은이가 조선 팔도 수령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암행어사라니. 노인, 아니 어사또는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병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사또가 앉아있던 호피 의자를 발로 차버리고 그 자리에 당당히 섰다. 죄인 김간은 듣거라. 너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하였으며 무고한 이들을 핍박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감히 누구 앞에서 하늘을 참칭하느냐. 어사또의 추상 같은 꾸짖음에 사또는 머리를 땅에 뒀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어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닥쳐라. 내 놈의 더러운 변명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에게나 하거라. 어사또는 차갑게 말을 자르고는 형장 아래 멍하니 앉아있는 칠성을 바라보았다. 어사또의 눈빛이 봄 햇살처럼 부드럽게 변했다. 여봐라, 저 효성 지극하고 의로운 청년의 결박을 당장 풀어주어라. 역졸들이 달려가 칠성의 밧줄을 끊어주었다. 칠성은 풀려난 손목을 문지르며
비틀비틀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사또가 단상에서 내려와 칠성에게 다가갔다. 그 지독하던 악취는 온데간데 없고 은은한 묵향이 풍겨왔다. 어사또는 흙투성이가 된 칠성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칠성아, 많이 놀랐느냐? 그 목소리는 칠성이 밤마다 등창을 닦아줄 때 듣던 그 친근한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칠성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으려 했다. 아이고, 나으리. 소인은 죽을 죄를. 몰라 뵙고 함부로. 어사또는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껄껄 웃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나를 살렸다. 네가 그 두냥으로 나를 사지 않았다면 나는 저놈들에게 짓밟혀 객사했을지도 모른다. 너의 그 두냥은 내 목숨값이여. 네가 내게 떠먹여준 미음은 백성의 정성이었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아 전국을 돌며 민정을 살피던 중 몹쓸 병을 얻어 쓰러졌었다. 거짓골로 변장하여 인심을 시험해보려 했으나 세상 인심이 이토록 흉흉할 줄은 몰랐지. 허나 오직 너만이, 바보라 손가락질 받는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다. 어사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칠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보여준 것은 바보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인의 어질미였다. 네가 푼 수수께끼 또한 내 지혜가 아니라 네 착한 마음이 내 입을 통해 나온 것일 뿐이다. 그러고는 뒤에 서 있는 역졸들에게 명했다. 이 고을의 창고를 열어라.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하게 빼앗긴 땅과 문서를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저 탐관오리와 악덕 고리대금업자 왕손이는 당장 형틀에 묶어 엄벌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 구제에 쓰도록 하라. 와,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엎드려 있던 백성들이 하나둘 일어나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았다. 칠성의 어머니 귀덕댁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과부댁 역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사또와 칠성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왕손이와 사또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꼴을 보며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었다. 어사또는 칠성의 손을 잡고 군중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다. 백성들은 들으라. 세상 사람들은 이 청년을 바보라 불렀으나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였는가? 황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권력보다 강한 것은 진실된 인애랩니다. 오늘 이 칠성이가 보여준 의로움이 훗날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이다. 햇살이 칠성과 어사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긴 어둠을 뚫고 찾아온 광명이었다. 칠성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고 있었다. 단돈 두냥, 그가 바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돈이 가장 거대한 정의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사또의 진짜 보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칠성의 운명은 이제 막 꽃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징징 꽹과리가 울리고 덩기덕 쿵덕 장구 소리가 고을의 하늘을 수놓았다. 관아마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이었으나 오늘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암행어사의 영에 따라 관아에 굳게 닫혔던 곳간, 문이 활짝 열리자 수년 묵은 쌀가마니들이 쏟아져 나와 굶주린 백성들의 치마폭과 지게 위로 옮겨졌다. 쌀을 받아든 안악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관아마당을 뛰어다녔다. 그 소란스러운 환호성 한가운데 죄인들을 처단하는 곤장 소리가 경쾌한 박자처럼 울려 퍼졌다. 매우 쳐라! 하나여, 둘이여, 형틀에 묶인 전 사또 김가와 악덕 고리대금업자 왕손이의 엉덩이는 붉게 물들었고 그들의 비명은 백성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왕손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빚 장부는
마당 한복판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내는 타닥 소리는 과부댁을 비롯하여 고리대에 시달리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박힌 쇠말뚝이 뽑혀나가는 소리와도 같았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어사또가 떠날 채비를 마쳤을 때 해는 중천에 떠 따사로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다. 어사또는 더 이상 냄새나는 거린이 아니었다. 말끔한 갓을 쓰고 푸른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그의 모습은 학처럼 고고했다. 그는 떠나기 전 칠성을 관아의 대청마루로 불렀다. 칠성은 쭈뼛거리며 그러나 전보다 훨씬 맑아진 눈빛으로 어사또 앞에 섰다. 옆에는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과부댁과 믿기지 않는 현실에 연신 눈물을 훔치는 칠성의 노모 기덕댁이 함께했다. 어사또는 하인을 시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칠성아, 이것을 받거라. 칠성이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눈부신 은이 가득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무저 른저무디,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이라 쓰인 친필 휘호가 놓여 있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나으리. 저는 이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배고파 보여서. 어사또는 인자하게 웃으며 칠성의 손을 잡아 쥐어주었다. 이 돈은 네가 나를 샀던 두 냥에 대한 이자다. 세상 어떤 장사치도 너처럼 훌륭한 투자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두 냥으로 사람을 샀고 의를 샀으며 마침내 천하를 얻지 않았느냐. 이 재물은 네 착한 심성을 지키고 너와 네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거라. 그리고 어사또는 과부댁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그동안 모진 고초를 겪었소. 왕손이 놈의 재산을 몰수하여 부인에게 갈취해 갔던 집과 전답을 모두 되찾아 놓았소. 그리고 어사또는 칠성과 과부댁을 번갈아 보며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네, 보아하니 두 사람의 인연이 보통이 아니오. 칠성이는 부인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고 부인은 칠성이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려 했으니 이보다 더 깊은 연분이 어디 있겠소? 내 중매를 설 테니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음이 어떠하오? 칠성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고 과부댁 역시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귀덕댁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라 했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께서 이리 말씀해 주시니 이 늙은 어미는 여한이 없습니다요. 얼씨구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혼인해라, 혼인해라를 연호하자 칠성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해실해실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바보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의 것이었다. 어사또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나갔다. 그가 남긴 말발굽 소리는 멀어지지만 그가 남긴 기적은 마을에 영원히 뿌리 내렸다. 그로부터 달포가 지난 어느 길일지를 칠성의 초가집 마당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하객이었고 모두가 가족이었다. 칠성은 사모간대를 쓰고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를 맞이했다. 신부는 과부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칠성의 아내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연지를 번지게 했지만 칠성은 그 모습마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신랑 칠성은 신부에게 절을 하시오. 집내자의 외침에 칠성이 넙죽 큰 절을 올리자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저 칠성이놈. 절하다가 가끔 떨어지겠다. 그 왁자지껄한 소동 속에 귀덕댁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오고 든든한 며느리까지 생겼으니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활짝 핀 국화꽃처럼 환했다. 칠성과 아내는 어사또가 주는 자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무너져가는 초가집을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논밭을 사들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지 않았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칠성이 예전 어사또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칠성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를 칠성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예전에는 칠성의 어눌함이 비웃음거리였지만 이제는 그 어눌함조차 겸손과 미덕으로 칭송받았다. 말만 번지르르한 양반들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칠성 어른이 백냥 천냥 낫지. 이것이 마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수년이 지났다. 어느덧 중년이 된 칠성은 마을 어귀의 정자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오순도순 모여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마을은 몰라보게 풍요로워졌다. 칠성이 닦아놓은 길, 칠성이 개간한 수로 덕분에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로 지나가던 한 늙은 선비가 칠성의 집 대문에 걸린 현판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현판에는 어사또가 남겨준 인자무적이라는 글귀가 세월의 흔적을 입어 더욱 고풍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선비는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이 집 주인이 누구시기에 저런 귀한 글귀를 걸어두었느냐? 아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마을의 제일 가는 부자이자 제일 가는 어르신인 칠성 어르신 댁입니다. 옛날에 단돈 2냥으로 암행어사 나으리를 사셨다는 전설 같은 분이지요. 선비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2냥으로 천하를 샀다더니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려. 칠성은 정자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앞에는 10수년 전 장터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매질을 당하던 과부댁의 모습과 등창이 난 몸으로 자신에게 엎였던 그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자신이 왕손이의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쳤다면 어땠을까? 단돈 2냥이 아까워 외면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칠성은 자신의 무릎에 기대어 잠든 막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 했지. 계산할 줄 모르고 손해만 본다고. 허나 세상에는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는 장사가 있는 법이야.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치지 않는 최고의 장사 아니겠는가.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 바람이었다. 황금 들판이 물결치며 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칠성의 인생을 칭송하는 세상의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칠성의 아내가 새참을 이고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이 졌으나 여전히 칠성의 눈에는 장터에서 보았던 그날보다 고왔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마중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고 대지를 딛는 두 발은 굳건했다.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힘없고 가난한 바보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피어올린 꽃이 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똑똑한 자들의 얄팍한 꾀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통쾌한 진실. 칠성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고된 삶을 살아가는 조선 팔도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오늘도 장터에는 수많은 거래가 오고 간다. 누군가는 속이고 누군가는 믿진다. 허나 기억하라. 칠성이 던진 2냥의 기적을, 진심을 담은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수만 배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를. 칠성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해피엔딩을 알리는 가장 따뜻한 마침표였다.